안녕하세요. 지원자 쌤입니다. 오늘은 동아시아사 개념 강의 3주차 112번부터 167번까지 수업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수업 진행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댓글,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자, 그러면 우리 112번부터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추진 기억 시기 동아시아 경제 상황으로 옳은 것은 기억 시기를 알아야겠죠. 그러면 막부의 슈인장을 소진한 선박은 계절풍을 타고 동남아시아 각지로 오고 갔다. 시암, 참파 등지의 항구에 도착한 일본인 가운데 일부는 그곳에 남아 거주지를 만들었다. 상인 등으로 구성된 일본인 마을은 슈인장 무역과 함께 번성하였다. 그러나 동남아시아에서 귀향하던 선박에 크리스트교 선교사가 몰래 탄 사실이 적발된 이후 막부는 슈인장 발급 절차를 더욱 엄격하게 했대요. 결국 막부 개창 이래 30여 년간 시행한 슈인장 무역은 크리스트교 포교를 금지하고 해외 무역을 통제하는 해금 정책을 통해 종지부를 찍게 되었대요. 이 밑줄 친 기억은 일본 에도막부에서 실시한 슈인장 무역 시기를 물어보죠. 슈인장 무역 시기는 17세기 초부터 1635년까지 시행되었습니다. 시작 연도는 정확하지 않아요. 그냥 17세기 초부터 1635년까지 진행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시기에는 우리 포르투갈인들이 일본과 중국 사이에서 중개 무역을 했죠. 우리가 이제 동아시아사 교과서에서 배웠던 내용 중에 일본과 포르투갈이 처음 만난 건 16세기 중반 우리 조청을 포르투갈인들이 전래해줬다. 그리고 처음 만나서 1639년에 이 포르투갈 상인들이 일본에서 크리스트교를 전파한 이후로 일본에서 추방당합니다. 1639년에. 그래서 16세기 중반부터 1639년까지 일본과 무역을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슈인장 무역 시기에 포르투갈 상인들이랑 무역하는 걸 볼 수 있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네덜란드 상인들은 1641년부터 대지마에 체류하기 시작했고요. 메카트니 사절단이 방문한 건 18세기. 연행사는 병자호란 직후 1637년부터 교류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기가 겹치지 않죠. 그 다음 갈레온 무역을 개시했다. 갈레온 무역을 하고 있다고 하면 여기도 정답이 되는데 개시하였다는 1571년이에요. 그래서 1571년을 물어보는 선지라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슈인장 무역 시기 잘 알아둡시다. 다음 113번 미추친 기억리험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귀국이 크리스트교 포교를 금지한 데 이어 세국령을 내려 교역을 제한했음에도 지금까지 200여 년간 본국과의 교역을 허락해 주어 고맙게 생각한대요. 근래 영국이 중국에 군대를 보내 전쟁을 한 결과 우리나라의 상선을 통해서 이미 알려드렸습니다. 증기선이 만들어진 이래 서로 멀었던 나라들이 가까워졌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혼자서 문 닫고 세계와 교류를 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크리스트교 포교를 금지하고 세국령을 내려서 해금을 제한한 교역을 제한한 귀국은 일본이죠. 뭐 명나라 때라든지 우리 청나라 천계령이라든지 세국령 해금 정책을 몇 번 시행했지만 크리스트교 포교까지 금지하면서 세국령을 같이 내린 건 일본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근데 일본이 유일하게 이 본국과 200여 년간 교역을 허락해 준 건 네덜란드입니다. 초량외관 통해 인삼을 수출한 건 조선이고요. 조선 특히 후기죠. 시박사를 둔 건 당송원 이렇게 했고요. 바타비아를 교역 거점으로 삼은 건 어딜까요? 이게 네덜란드죠. 정답 3번. 이건 에스파냐. 이걸 페리 제독이 이끈 함대를 파견한 건 미국이죠. 정답 3번. 오케이. 자, 그다음 114번 보겠습니다. 가문서를 활용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나가사키에서 교역을 못하고 추방된 중국 상인들이
막부가 발급한 가를 취득해 무역 활동을 한 자국 상인들을 고소했대요. 이에 중국의 지방 상인들이 상황을 파악하려고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나가사키 상인을 보냈지만 바로 추방당했대. 일본과의 무역이 정체되자 조정에서도 이 문제를 논의했대. 고소된 상인들을 처벌하자는 주장도 있었고 일본과 교섭하여 해결하자는 주장도 있었대요. 그러나 가를 수치에 무역을 하는 것을 문제 삼지 않았으며 황제는 일본과의 외교 교섭도 필요 없다고 결정하였대. 이 문제에서 가장 핵심적인 힌트는 여기 같아요. 그죠? 자, 나가사키에서 교역을 못하고 추방된 중국 상인들이, 그러니까 중국 상인들이 나가사키에서 언제 무역을 했는지부터 알아야 돼요. 그게 언제냐면 중국에서 천재령이 해제된 이후야. 그러면 17세기부터죠. 근데 몇몇 중국 상인들은 교역을 못하고 추방당했어. 근데 몇몇 일부 자국 상인들은 막부가 발급한 가를 취득해서 무역 활동을 했지. 자, 그러면 나가사키가 있는데 일부 중국인들은 여기서 추방당했고요. 일부 중국 자국이라고 하니까 같은 중국 상인들이잖아. 일부 중국 상인들은 가를 취득해서 나가사키에서 무역을 했어요. 그러면 이때 에도 막부가 중국 상인들에게 발급한 저 가가 뭘까요? 이게 신패예요. 아시겠죠? 즉 신패는 에도 막부가 중국 상인들한테 발급한 건데 청나라 상인들한테 저걸 갖고 있어야만 나가사키에서 무역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발급받지 못한 애들은 다 추방당하는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야. 이해 가시죠? 그래서 신패에 관한 내용이고요. 신패가 발급된 이유는 천재령이 해제됐기 때문에 중국 상인들이 다 너무 일본으로 많이 들어오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그 중국 상인들의 무역량을 조절하기 위해서 신패를 발급했습니다. 아시겠죠? 오니네 나는 그 쇼군 후계자를 둘러싼 다툼이고요. 정화가 전개한 원정의 과정. 과정이라 하면 중국에서 아프리카까지 갔어요. 얘는 누구예요? 얘는 원나라 때 신분제죠. 이건 왜구 때문에 조선이 스시마 섬을 토벌합니다. 세종 때. 아시겠죠? 그래서 정답 1번. 115번. 밑줄친 증명서를 발급한 막부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몽행소의 명을 맞들어 중국 상인들의 증명서를 발급하여 무역의 질서를 엄정하게 세우자고 한데 이에 중국의 각 항구에서 내항하는 선박수와 무역량을 제한한대. 그러니까 자, 문제에 있다 힌트가 있죠. 이 증명서를 발급한 게 막부야. 일본의 막부 중에 하나라는 뜻이야. 근데 중국 상인들에게 발급해서 무역의 질서를 세우고자 한대요. 그리고 이거 발급해서 각 항구에 내항한 선박수와 무역량을 제한한대. 이게 뭘까요? 신패죠. 그래서 이 문제는 신패의 발급의 목적과 내용을 다 담은 문제예요. 그래서 자세히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요. 에도 막부가 신패를 발급했죠. 그래서 당에 사줬다는 파견한 건 7세기부터 9세기까지고요. 그 무로마치 막부, 가마쿠라 막부, 에도 막부. 이건 1503년이니까 무로마치 막부 때죠. 정답 4번이고요. 자, 회치법은 조선에서 1503년에 만들어지고 일본으로는 한 16세기 중반에 넘어갔어요. 그러면 무로마치 막부 때면서 센고쿠 시대가 동시에 전개되었던 시기죠. 그래서 그냥 그렇게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16세기 중반. 오케이. 이렇게 알아둡시다. 116번.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게 뭐예요? 이게 마제은이에요. 마제은. 말의 말굽 모양처럼 생겼다 그래서 마제은이라고 하거든요. 화폐 일종으로 지세 등 각종 세금 징수에 폭넓게 사용되었대요. 뭐로 만들었겠어? 은으로 만들었어요. 은에 대한 특징을 물어보는 문제죠. 명의 조선의 공로를 요구하였고요. 간여 무역을 통해서 명으로 유입되었고 청에서 아편대금 결제 수단으로 활용되었어요. 이 말이 청나라가 상강무역, 영국이랑 상강무역 할 때
인도산 아편을 청나라가 은을 주고 샀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다음, 이번에 조선의 해치법을 도입해서 생산량을 확대시켰고요. 정답이 5번이에요. 이게 왜 옳지 않냐면 조선을 통해 명에서 일본으로 수출되는 게 아니라 일본에서 명으로 가요. 그러니까 이걸 그림으로 그려보면 은이 주로 일본에서 조선을 거쳐서 명나라 중국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걸 은의 길이라고 우리 배웠죠. 그래서 이걸 바꿔버리는 거야. 명과 일본의 방향을 바꿔서 낸 선지죠. 확실하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117번. 가 물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시대가 기술자들과 새로운 방법으로 가를 생산하기 시작했대요. 이 방법은 무쇠 화로에 재를 둘러놓고 광석과 납을 채운 다음 깨진 질그릇으로 사방을 덮고 수수 피워 녹이면 납은 재 안에 스며들고 가만 재 위에 남게 하는 것이었대. 이 방법을 사용하면서 가의 생산이 크게 늘어 이완의 항구에 상승이 많이 몰려들었대요. 자, 이 새로운 방법이 뭐냐면 새로운 방법이 무쇠 화로에 재를 둘러놓고 광석과 납을 채운 다음에 깨진 질그릇으로 사방을 덮고 수수 피워서 녹이면 이 납이 재 안에 스며들어서 이 가 안에 있는 불순물만 이렇게 불순물을 제거해요. 그리고 가만 재 위에 남게 해. 그러니까 순수한 은만 남게 하는 거야. 이게 회치법이에요. 회치법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풀어 쓴 거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은 생산이 늘어나면서 이와미의 항구에 상선이 많이 몰려들었다. 즉 이와미에서 은 생산이 많이 늘었다. 이와미 은강이 개발되었다. 이 힌트까지 주었죠. 그래서 이 두 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이것이 은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회치법은 좀 많은 학생들이 어려워했을 건데 이와미 항구를 보고서 가가 은인지 확실하게 알았을 거예요. 시험장에선 그렇게만 풀어도 되고요. 우리는 이제 기출을 이제 분석하는 과정이니까 저게 회치법인지도 알아둡시다. 아시겠죠? 일주판법 때 세금 납부 이용되었고요. 관련 무역을 통해서 중국으로 유입되었고요. 초량 외관을 통해서 조선이 수출한 주요 상품은 대표적으로 인삼이 많이 등장해요. 그렇기 때문에 3번. 오케이? 자, 서민문화네요. 서민문화는 두 문제밖에 없어. 왜냐면 늘 너무 쉽게 등장을 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119번이고요. 진짜 서민문화 파트. 그리고 경제 상황, 이 17세기에서 19세기 경제 상황을 물어보는 게 이 한 문제 있었어요. 118번. 23학년도 9월 모의고사 9번에 등장했는데 경제 상황 이거 한 번 물어보고 지금까지 나머지는 싹 다 서민문화예요. 이게 나는 서민문화가 일본보다 쉬워. 그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어렵지 않으니까 꼭 맞춰봅시다. 118번부터 볼게요. 추진 이 시기 동아시아 경제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강남 지방의 대표적인 도시 수저우를 그린 거래요. 성세 자상도의 일부가 이 성세 자생도가 고소 번화도가 수저우를 배경으로 그린 거죠. 이 시기 수저우는 수도와 강남을 잇는 수도 교통의 이점을 통해서 물산의 집산지로 성장할 때 강남 지방의 수저우가 성장했던 시기가 17세기에서 19세기죠. 그래서 제 거 교재 보면 이 사회 변동과 서민 문화에서 상업과 도시의 발달에 강남 지방의 수저우가 27세기에서 19세기 명 말부터 청나라 시기에 발달했다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17세기에서 19세기 사이인지 알 수 있고요. 이 시기 동아시아 경제 상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청해진은 우리 통일신라 때 장보고가 설치를 했죠. 내상과 일본 상인 교역한 거 조선 후기 맞고요. 세금 수단 납부 수단으로 은을 수출을 사용한 건 명청 맞고요. 상인고타제도 에도 막부, 조카마치도 에도 막부이기 때문에 나머지 선지는 다 17세기에서 19세기 사이에 들어갑니다. 정답 2번 잘 정리해둘게요. 119번 가 막부식이 동아시아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림은 에레키테르라는 모르겠어. 일단 넘어가. 가 막부식이 난학자
여기서 끝났죠? 이게 에도 막부인지 알 수 있죠? 옳지 않은 거 독소상품과 이거 통일신라 때 실시됐죠? 나머지는 다 17세기, 19세기 서민 문화야. 여러분 이거 틀리면 안 돼요. 아시겠죠? 이제부터 이제 새로운 국제 질서와 근대화 운동입니다. 여기 정말 다양한 주제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크게 나눠 보면 새로운 국제 질서, 동아시아 개항 관련된 내용이 많고요. 근대화 운동은 뭐 그러니까 동아시아 내에서 일본, 중국, 한국의 근대화 운동들이 각각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각각 보겠습니다. 자, 120번. 밑주친 이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우리는 광저우 외에 추가로 4개 항구에 개항장을 설치했대요. 그리고 공행만을 통한 무역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교육이 가능해졌대. 어떤 걸까요? 난징 조약이죠. 나머지에는 뭐 관련된 내용은 없네요. 난징 조약 관련된. 그러니까 총 5개 항구 개항, 공행 무역 폐지, 난징 조약에 대한 설명. 이거는 포츠모스 조약에 관한 내용이고요. 정답 2번이죠. 강화도 조약. 이건 두 가지가 있어요. 강화도 조약이랑 시모노세키 조약. 마지막 5번은 우리 텐든 베이징 조약까지. 정답 2번이요. 조약 내용. 자, 조약 파트 내가 개념 때 강조했지만 조약 배경, 그러니까 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조약이 체결되는지. 1차 아편 전쟁 결과로 체결된 거죠. 조약 내용 싹 다 알아둬야 되고요. 조약 연도도 정부 알아둬야 됩니다. 난징 조약 체결 연도 몇 년도인가요? 바로 안 나오면 안 돼요. 뭐 어떻게 내가 나쁜 말 하겠어요. 여러분들한테 다 소중한 존재인데 그래도 안 돼요. 바로 1842년 따다다닥 나와야 돼. 알겠죠? 다시 조약 배경, 조약 내용, 조약 연도까지 다 알아둡시다. 아시겠죠? 121번 밑주친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수년 전 이게 좀 어려웠어요. 오랑캐가 난징으로 천황을 찾아왔대. 천황이 있는 곳이 난징이죠.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만여 명의 군사로 북쪽의 수도까지 들어가서 황제를 굴복시키고 조약을 맺었대. 난징 주변의 영토를 떼어주면 천왕을 도와줄 것이지만 거절하면 천왕은 오래 가지 못할 것이다. 노중당께서도 이미 난징을 함락한 천황 세력을 진압하셨으니 이제부터라도 오랑캐에 대한 방비에 힘을 쏟으셔야 할 것입니다. 저는 천황 홍씨를 따르던 지난날을 후회하며 진심을 담아 말씀을 올리는 바입니다. 자, 일단 중국번 나오죠. 중국번 여기 써져 있죠? 밑에. 이 천황 홍씨, 난징에 있는 천황 홍씨 혹시 감이 오나요? 이거 누군지 알았어야 돼요. 난징에 있는 천황 홍씨. 근데 심지어 황제는 따로 있잖아. 그러면 난징에서 홍씨가 따로 세력을 구축하고 있어. 근데 그 난징에서 홍씨가 구축한 세력을 누가 진압한 거야? 중국본이 진압을 했죠. 중국본께서 이미 난징을 함락해서 세력을 진압했대잖아. 이게 누구냐면 홍수전이에요. 오케이? 수년 전에 난징에 홍수전, 천황 홍씨가 있었을 때 오랑캐가 이 홍씨를 찾아갔었어. 이 오랑캐들이 말하기를 자기네들이 이 홍씨가 있을 때 군사로 북쪽의 수도까지 쳐들어가서 중국의 수도가 베이징이죠. 북쪽의 수도잖아. 지금 난징을 제외한 다른 지역을 물어보는 거잖아. 근데 북쪽의 수도는 베이징이겠죠. 황제를 굴복시키고 조약을 맺었대. 난징 주변의 영토를 떼어주면 천황을 도와줄 거지만 거절하면 천황은 오래 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협박했대요. 그 이후에 지금에 이르러서는 중국번이 죄송해요. 펜을 떨어뜨렸네. 중국번이 난징을 함락해서 천황 세력을 진압했대.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 홍수전이가 태평천국을 할 때 오랑캐가 누구겠어요? 헷갈릴 수 있어. 일단 넘어갈게. 오랑캐들이 북쪽까지 쳐들어가서 황제를 굴복시키고 조약을 맺은 거야. 근데 그 이후에 이 천황 홍씨는 중국번에게 진압당한 거지. 알겠나요? 이 상황을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이
홍수전이 태평천국을 유지했던 태평천국 운동 기간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언제예요? 1851년부터 64년까지죠. 이 사이에 천황 홍수전이 난징을 점령했던 시기 사이에 오랑캐들이 중국을 쳐들어가서 체결한 조약은 뭐예요? 텐진 베이징 조약이죠. 1858년이랑 60년에 체결한 거잖아. 알겠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다시 정리하면, 그럼 이 오랑캐는 누구겠어요? 이거 서양 오랑캐를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 난징의 천황을 보고, 특히 여기 천황 홍씨라는 표현을 통해서 난징에 있는 사람이 홍씨다. 근데 그 홍씨가 중국권에게 진압당했다. 그러면 태평천국 운동 수도가 난징이었고 주도했던 사람이 홍수전이고 걔네들은 이홍장 중국권에게 진압당했다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조합해서 일단 저기가 난징의 천황이 홍수전인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확정 지을 수 있었고요. 그러면 천황이 홍수전이 난징을 차지했던 시기, 그때가 태평천국 운동 시기인데 그 1851년부터 64년까지죠. 그 사이에서 오랑캐들이 북쪽의 수도까지 쳐들어가서 황제를 굴복시키고 맺은 조약은, 이 사이에 들어가는 조약은 텐진 베이징 조약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 수 있었습니다. 어렵죠. 그래서 여러 가지 키워드를 잘 조합해서 이게 텐진 베이징 조약인지 찾아냈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정답 2번이고요. 이거는 시모노세키 조약이죠. 이거는 신축 조약이죠. 난징 조약, 미일 화친 조약. 정답 2번 잘 정리해봅시다. 122번 밑주친 기역 니은 조약이 체결된 시기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기역 조약과 니은 조약 시기 사이에 있었던 사실을 알았어야 했겠죠, 여러분. 자, 기역 조약. 동인도 함대 사령관 페리가 막부에게 개항을 요구하는, 뭐야? 대통령의 친서와 함께 선물한 증기기관차래요. 이게 보네. 막부의 홍콩 할양을 규정한 막부의 홍콩 할양이 아니라 막부는 홍콩 할양을 규정한 기역조약. 이거 뭐예요? 난징 조약이네. 그죠? 대비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막부를 압박하여. 막부 이거 누구예요? 그가 페리죠. 페리는 막부를 압박하여 영무정에 설명했대. 이거 미일 화친 조약이죠. 화친 조약 연도 언제예요? 1854년이죠. 이 사이에 들어갈 거. 자, 보세요. 이 조약의 내용들을 깔아두고 연도 언제인지 아냐 물어봤죠? 세 개 다 알아두셔야 된다고. 배경, 내용, 연도. 오케이? 자, 니가타. 이거 언제 개항한 거예요? 밀수통상 조약 때 개항했죠? 이게 1858년입니다. 양문동 1861년부터 94년까지죠. 여기 해당이 되지 않죠? 운요 사건 75년이고요. 에로 사건을 빌미로 2차 아편전쟁 발발한 건 56년이에요. 그래서 60년까지. 태평천 운동 아까 51년부터 64년까지라고 했죠. 그러면 여기 51년부터 64년까지니까 이 사이에 볼 수 있죠. 정답 5번. 123번 다음 사절단의 파견 시기 동아시아에서 볼 수 있는 상황으로 옳은 것은, 자, 일본이 개항 이후 파견한 사절 단원인데 이거 애들이 그냥 사절단이라고 해서 대충 읽고 이와쿠라 사절단으로 찍은 애들도 많아요. 그러면 안 돼요. 아시겠죠? 나가사키 등지의 개항을 명시한 조약에, 자, 비준소 교환과 근대시설 견학을 위해 파견됐대요. 언제? 2년 전에. 그러니까 나가사키 등지의 개항을 명시한 조약을 2년 전에 체결해서 이 체결된 조약의 비준서를 교환하고자 파견한 사절단이야. 나가사키의 개항을 명시한 조약은 뭐예요? 미일 수호통상 조약이죠. 아시겠죠, 여러분? 그거 언제예요?
1858년이죠. 근데 그 2년 전이래요. 그럼 지금은 언제야? 1860년이죠. 이와쿠라 사절단은 71년에 파견됩니다. 다르죠? 다른 사절단이에요. 그러니까 사절단만 보고 이와쿠라다 했나요? 아시겠죠? 그런 애들이 있어요.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조마조마하는 거야. 자, 갑신정변 언제예요? 1884년이죠. 신보 발행 언제예요? 72년입니다. 가노주와 76년, 89년, 60년. 정답 5번. 자, 124번. 가나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시보다 아코다테 계양. 죄송해요. 정신 차리고 하겠습니다. 시모다 아코다테 이외에 추가로 4개 장소 계양. 이거 수호통상 조약이죠? 다낭 바랏 꽝엔 새 항구 개항 그리고 베트남 영토 할양 이거는 1차 사이공 조약이죠. 야동만도 할양은 시모노세키 조약이고요. 미일 수호통상 조약에서 미국의 영사재판권을 인정했습니다. 이건 워싱턴 회의고요. 이거 포츠머스 조약. 이건 강화도 조약. 정답 2번. 오케이. 자, 봐봐. 이게 21학년도 2021학년도 6월 모의고사 2020년에 본 6월 모의고사에 이렇게 등장을 했거든요. 그 다음 해 수능에 2022학년도 수능 즉 2021년에 본 수능에 똑같이 나와서 똑같이. 근데 요즘은 이렇게 대놓고 똑같이 나오는 것도 몇 문제 있지만 어쨌든 진짜 똑같이 나왔으니까 기출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거 뭐라고? 1차 사이공조약. 네, 이거는 여기서는 시모다 하코다테를 개항한 조약을 물어봤죠. 앞에는 시모다 하코다테 이외에 4개 항구인데 여기는 시모다와 하코다테를 개항했던 조약을 물어봐요. 이거는 미화친 조약이죠. 정답. 영토 할양 규정했고요. 1차 사이공 조약은 코친 차이나 동부 삼성을 할양했죠. 그리고 크리스트교 바케르 구실로 프랑스가 베트남을 침략했습니다. 영사재판권은 수호통상 조약이 있고요. 협정과서 역시 수호통상 조약이 있습니다. 정답은 1번이에요. 아시겠죠? 자, 126번 가나오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근데 이거 다음에 또 나왔어. 봐봐. 1년 단위로 끊어지는 거 보이죠? 이어지는 거. 시무다 하코다테 이외에 가나가 나가사키 니가타 효고를 개항한대요. 다만 이거는 그 조약을 물어보면서 그 조약 관련된 국가들을 물어봤어요. 일본인에 대한 범법행위를 한 미국인들은 영사재판소에서 조사한 후 미국의 법으로 벌한다. 이게 영사재판권에 관한 내용이잖아. 즉 일본이 미일 수호통상 조약을 미국이랑 체결했기 때문에 미국인에 대한 영사재판권을 보장을 해줘요. 이거 미일 수호통상 조약. 즉 가는 미국이고요. 프랑스인들은 어디에서 크리스토를 믿을 수 있어? 그리고 여기 다낭 바락과는 이게 또 나왔죠. 이건 베트남과 프랑스가 체결한 1차 사이공 조약인데 글씨 너무 못쓴다. 프랑스인들이 베트남에서 크리스트교 포교의 자유를 얻은 거겠죠? 정답은 나는 베트남. H3 라인을 발표한 건 미국이고요. 이거 맞고요. 사진 넘겨보면 일본. 이거는 베트남이죠. 베트남이 프랑스에게 코친 차이나 동부 삼성을 할양해줬죠. 이거 맞고요. 이거 중국이죠. 이거 독일이야. 독일. 1차 세계대전 발발하니까 독일이 그 산동네에서 일부 지역을 갖고 있었는데 이걸 일본한테 뺏깁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다음 127번 보겠습니다. 다음 상소문이 작성된 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엎드려 아뢰옵나이다. 외인 일본인들이 양인의 앞잡이가 되어 경기 연해에 다가와 무력 충돌을 빌미로 맹약을 요구하고 있대. 여기서 끝났죠. 경기 연해 경기도 앞바다에 외인이 찾아와서 무력 충돌을 빌미로 맹약을 요구했대. 이 강화도 조약이죠. 저 무력 충돌은 뭐야? 저게 운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 운요 사건을 빌미로 강화도 조약을 일본 애들이 요구하고 있다. 그래요. 뭐 강화도 조약의 내용입니다. 근데 강화도 조약이 작성된 해에 있었던 사실을 물어보는 거니까 76년이죠. 1876년. 얘네들이 71년에 수호 조교를 체결해요. 마푸타도 운동은 68년 이전에 일어났죠. 메이지 유신이 1868년이니까 그 이전에 일어났어요. 그러면 1876년이 강화도 조약 때는 볼 수가 없겠죠. 교육직원은 언제 공포되었을까요? 1890년이고요. 양문동 61년부터 94년이기 때문에 정답 4번입니다. 그리고 대원군은 강화도 조약 전에 하야를 해요. 강화도 조약이 76년인데 대원군이 73년에 하야를 하면서 대원군의 통상수교 거부 정책은 이때 볼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밑줄친 반란. 자, 중국본의 군대가 몰려와 중국본이 이걸 진압하러 오는 상황이겠죠? 청주타도를 외치는 반란이래. 홍수전이 난징을 자시했나 보다. 태평천국이네요. 이제부터 그건가 보다. 근대화 운동 파트인가 보다. 근대화 운동 파트인데 각 근대화 운동에 대한 근대화 운동에 대한 내용들 정리해두면 돼요. 아시겠죠? 정답 3번이고요. 메이지 유신의 영향을 받은 건 갑신정변이라든지 변법자강 운동 있고요. 이거는 문화대혁명이죠. 1차 아편전쟁 중에 발생한 거? 뭐가 있을까? 기억이 안 나는데? 별거 없어요. 이게 시기가 안 맞는 것 같아. 40년부터 42년이고 이거는 뭐 51년부터 64년이기 때문에 이건 뭐 변법자강 운동 중국에선 그렇게 했겠죠. 정답 3번 아시겠죠? 밑줄친 개혁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각 국가 통상한 일에 화선이 난로들고 있는데 운행이 매우 신속하대. 그래요. 중국 안팎의 강과 바다를 막론하고 이익이 모두 양인에게 장악된 상태래. 신은 중국본과 더불어 수년일의 개혁을 주장했대요. 중국본이 주장한 개혁이 뭐예요? 그리고 이걸 설치를 허가해서 선박 구매를 제조하여 양인 독점하는 이익을 회수해야 된대. 우리도 새로운 기술로 만든 선박을 양인들이 이용하는 선박, 즉 서양의 기술을 도입해서 새로운 배를 만들자라고 하는 얘기죠. 즉 중국본이 주장을 했고 서양 애들이 타는 배 같은 새로운 기술로 만든 배를 만들어 보자. 이 양무 운동입니다. 중세 서양을 기초로 내었죠. 갑오 개혁의 영향을 받은 거 없어요. 을미 개혁 없습니다. 가고제 폐지를 실현한 건 우리는 갑오 개혁 때, 중국은 광서 신정 때 폐지합니다. 공화주술을 목표로 한 건 뭐 중화민국 신해혁명 등이 있고요. 이건 뭐 대한제국 헌법이잖아. 그죠? 그러면 그렇게 알면 되고요. 130번 밑줄친 이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일본과의 전쟁에서 패한 지 3년 후 광서제 명정국시조로 이 운동이 본격화되었대요. 일본의 강한 군사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서구의 정치를 적극 수용한 것에 있다. 그리고 전쟁에서 패한 지 3년 후 얘들은 입헌군주제를 본보기로 이런 걸 주장했대. 뭘까요? 변법자가 운동이겠네요. 청일전쟁이 1895년에 끝났기 때문에 3년 후인 1898년에 변법자가 운동이 시행됐고요. 얘네들은 우리도 일본의 메이지 유신처럼 법과 제도를 서양처럼 싹 다 바꾸자라까지 주장을 했고 그래서 국회 개설과 입헌군주제, 헌법 제정 등을 주장합니다. 서태후등 보수파의 반발로 백일천하로 끝나죠. 신정분의 배경 이게 메이지 유신이고요. 양문동이고요. 뭐 자유와 열망? 그냥 뭐 여기도 뭐 입헌제 국가 설립을 요구했겠죠. 우리 교육 입국조서는 조선에서 1895년에 발표를 했는데 반포를 했는데 뭐 따로 영향을 준 건 없어요. 아시겠죠? 132번 밑줄친 봉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얘네가 보낸 이 소식들을 비추어 보는데 산둥에서 일어났대요.
베이징에 있는 러시아 제국 공사관원의 생명과 재산 등을 보호하고 특히 일본군이나 기타 외국 군대가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조차진 류순에 있는 군인 4,000명을 파견한 것이 시급합니다. 산둥에서 봉기가 일어났는데 이걸 진압하려고 일본군이랑 기타 외국 군대가 들어온대요. 이거는 의화단입니다. 의화단은 산둥에서 봉기했고요. 총 일본 포함해서 8개국 군대가 들어와서 진압을 했죠. 정답은 저는 4번이죠. 부청멸양. 동학 농민운동에 영향을 준 건 동학이겠죠. 태평천국운동. 동학이 1894년이고요. 의화단 운동은 1899년이기 때문에 영향을 줄 수는 없습니다. 시기상. 이건 청일전쟁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타이완 일본에 할양됐죠. 일본이 만주 남부에 철도 부설권을 갖게 되는 건 언제예요? 이거 포스트모스 조약이죠. 자, 이어서 132번 보겠습니다. 미추치 신정부의 정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사파는 신정부 인사들이 커다란 기로 상징되는 민권운동가를 단속하려 하지만 역부족인 모습을 풍자했대. 이렇게 쓰여있대요. 의회 설립을 요구하는 민선의원 설립 건백서의 제출로 민권운동가들의 활동이 본격화되었대. 일본에서 자유민권운동이 본격화되었는데 누가 이걸 탄압해? 신정부가 탄압해. 이거 누구예요? 메이지 정부죠. 얘도 맞부고요. 중국 베이지 정부고요. 정답 5번. 오케이. 그래서 메이지 정부는 메이지 정부 정책 내용을 다 알아둬야 돼. 아시겠죠? 133번. 밑줄친 조서가 반포된 시기 동아시아 상황으로 오른 것은 그해 1월 미국이 나는 과학교사로 후쿠이성에 머물면서 일본에서 일어난 격동의 흐름을 목격했대요. 당시 천황은 통치체제를 혁신하기 위한 조서를 발표했대. 이에 따라 우리 천왕께서 우리 천황은 아니지, 미안해요. 그 남의 천황이잖아. 그 옆 동네의 천황께서 통치체제를 혁신하기 위해 조서를 반포했는데 이 조사에 따라서 현이 설치됐대. 그러자 내부에선 큰 동요가 있었대. 번주는 대의를 위해 수백 명이나 되는 세습 가신을 소집하여 번주를 향한 충성심 대신 애국심을 가질 것을 명하였대. 번주는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성을 뒤로 한 채 모든 권력을 내려놓고 도쿄로 떠났대. 번주는 자기 번을 포기한 거야. 번을 폐지한 거겠지. X로 쳐보자. 오케이? 현을 설치하고 번을 폐지해. 무슨 조서예요? 폐번 지현의 조서죠. 이게 언제 발표됐냐? 1871년입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몰랐다고 하면 힌트가 하나 더 있어요. 밑에 보면 이듬해, 그 해 다음 해에 도쿄 신바시와 요코하마에 있는 철도 개통식이 열렸대요. 도쿄 요코하마 철도가 1872년에 열렸기 때문에 이듬해잖아? 그러면 1872년 빼기 1년으로 해서 현재가 1871년인지를 역시 유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현재는 anyway 1871년이다 알 수 있습니다. 오케이? 61년부터 94년. 정답 1번이네요. 오케이. 광무경은 97년부터 시행됐죠. 1897년부터. 경세대학교는 98년에 수립됐고요. 중의원선거는 1890년. 막부 타도운동은 68년 이전이기 때문에 정답 1번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134번. 밑줄진 서한이 작성된 당시에 동아시아에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두 나라 사이 협의의나 관세율과 일방적인 영사재판권을 규정한 조약에는 협정 관세와 영사재판권 두 개를 동시에 담은 조약은 뭘까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알아야 돼요. 우리가 동아시아에서 배운 조약 중에 이 두 개를 협정 관세와 영사재판권을 포함한 조약은
밀소 통상 조약밖에 없어. 이거 언제야? 1858년이죠. 근데 개정 가능 시간이 조약을 체결한 지 171개월 후로 명시되어 있대요. 개정 가능 기간이 내 시작이 이듬해로 다가왔대. 그럼 여기서 170일을 더해봐. 171개월을 더하는 거지. 171개월이 대략 12로 나누면 한 14 플러스 얼마 나와요? 두 개 더하면 한 1871에서 72 사이가 정도가 나옵니다. 대략. 뭐 정확하지 않아도 돼요. 171개월을 몇 월부터 171개월인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그냥 대략 이렇게 이쯤. 그래요. 어쨌든 워싱턴 주재 대장성 관리는 본국 정부 고관 몇 명에게 다음과 같은 서한을 보냈대. 조석히 뛰어난 관리를 정권 대사로 파견해 수교 관계, 무역, 관세 현황 등을 조사하고 미리 조약 개정에 대비해야 한대. 특명을 부여받은 정권 대사를 파견하는 목적은 구미 열강 신뢰를 얻는 일이며 조약 개정 의도를 그들에게 전하는 일이다. 이쯤 파견된 사절단인데 이쯤 서한을 보냈는데 이 서한을 보낸 목표는 미국과의 불평등 조약을 개정하기 위해서 이 서한을 사절단들에게 보냈다고. 이게 누구냐면 이와쿠라 사절단이에요. 이와쿠라 사절단은 일본이 미국과의 불평등한 조약을 개정하기 위해서 이 사절단을 보냈어. 71년부터 13년까지. 이 시기랑 들어맞죠. 우선 대략 71년부터 72년 사이인데 그 시기에 미국과 조약 개정을 목표로 서한을 보낸 건 이와쿠라 사절단입니다. 여학교 설립은 1898년 서울에서 진행이 되었고요. 1842년부터 닝보에서 상행을 하고 있잖아. 이게 난징 조약 때 개항이 됐잖아. 닝보가 1842년 이후부터 닝보에서 상행위를 하고 있는 외국 상인들을 볼 수 있죠. 정답 2번 들어가죠. 71년에도 볼 수 있는 거야. 오케이. 도쿄 대학에 다니고 있는 학생은 1877년 이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와쿠라 사절단이 파견됐던 시기에는 볼 수가 없죠. 중요한 1890년에 처음 개설되고요. 아주아치는 1907년에 탄생하기 때문에 정답은 2번입니다.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요즘 벚꽃이 이쁘게 폈던데 다들 벚꽃은 보고 왔나요? 그 수험생이라고 해서 집에만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공부하다가 너무 힘들면 한두 시간에 한 번은 꼭 한 5분에서 10분 사이에는 산책을 해주시고요. 또 주말에는 한 30분 정도 가볍게 조깅 같은 거 해주면 좋아요. 아시겠죠? 달리기 근데 30분 같은 거는 나는 매일 해도 좋다고 생각해. 특히 수험생들은. 그거는 크게 오히려 공부의 집중력을 더 높이는데 오히려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막 전력 질주 말고 그냥 총총총총 조깅하는 거 있잖아. 그리고 주말에는 꼭 해보시고 만약에 평일에라도 안 되면 그리고 요즘 같은 날씨 너무 좋잖아요. 집에만 있지 말고 또 만약에 하루 쉰다고 했을 때 이 쉬는 걸 하루 종일 핸드폰만 보는 걸로 쉬면 절대 안 돼. 그러니까 꼭 그래요. 나가서 벚꽃이라도 꼭 보시고. 그래서 제가 학원에서 아이들 가르칠 때는 이번 주말엔 꼭 숙제 벚꽃 보고 셀카 찍어오기를 숙제로 내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꼭 사진 찍어 오시기 바랍니다. 아니 사진까지 뭐 여러분들은 나한테 안 보내도 되고 나가서 벚꽃 꼭 보고 오세요. 아시겠죠? 135번 밑줄친 이 정부 시기에 동아시아에서 했던 사실로 옳은 것은 다음 자료는 태정관이 포교한 징병고유라는 문서래요. 이 정부는
산업공상의 신분 차이를 없애고, 즉 신분제를 폐지했어. 그리고 증명제 실시했어. 누구예요? 이거 메이지 정부죠. 3인평등이라고 표현이 나왔네요. 68년부터죠. 여러분 저 60 봐봐. 이 정부 시기에 동아시아에서 있었던 사실을 모르는 거잖아. 그럼 메이지 정부 시기를 알아야 되냐요? 라고 물어볼 수 있어. 알아야 될까요? 몰라도 돼요. 나는 알까요? 나도 몰라요. 68년부터 인지만 알지 언제 다음 정부로 바뀌었는지 나도 몰라.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에서 영사재판권이 포함된 조약은 강화도 조약이죠. 76년. 정답 1번일걸? 왜 1번인지 일단 해볼게요. 공행폐지 난징 조약이니까 42년이고요. 이건 추가 계약하는 건 텐진 베이징 조약이기 때문에 58년부터 60년. 이거는 언제예요? 밀수호 통상 조약 때죠. 이거 언제예요? 베트남에서 1차 사이공 조약이죠. 1차 사이공 조약 62년이에요. 다 메이지 정부 이전이죠. 그렇게 해서 1번도 맞고요. 강화도 조약은 메이지 정부의 대외 침략 정책 중에 하나로도 우리가 배웠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연도가 아니라 메이지 정부의 업적 중에 하나로 알고 풀어도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나는 1번 골랐어요. 그리고 연도를 다 따져보니까 어차피 나머지도 다 메이지 정부 이전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된다. 정답 1번이 맞다. 오케이? 136번 밑줄친 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원사가 조정의 회의에 참석한 수를 헷갈로 구분하는 지도래요. 판적 보완을 단행해서 예전처럼 지원사가 자기네 번내에서 권한 유지하니까 정부는 현을 설치하고 직접 확인하는 폐번 치연을 단행했대. 그리고 근대적 토지세 제도인 지조 개정을 시행했대. 중앙집권 체제를 강화했대. 메이지 정부죠. 메이지 정부는 소학교 의무 교육을 실시합니다. 에도막부고요. 청이고요. 조선이고요. 청. 4번. 자, 137번.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신들은 애국의 마음을 누르지 못해 나라를 구할 방도를 강구해 보았습니다. 오로지 천하의 공의를 떨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민선 의원을 설립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자유 독립을 누리는 데 있대. 이게 자유민권 운동이죠. 그 결과 이제 대의본제국 헌법도 만들고 국회도 만들죠. 일본 국회. 아편 단속 배경? 아편 때문에 뭐 아편이 중국에 너무 심하게 퍼지니까 그리고 은유출도 심해지니까 이거는 다이묘를 통제하기 위한 베이징에 공사관이 설치된 거 언제예요? 텐진 베이징 조약이죠. 그러니까 대원군은 서양세력을 싫어했어요. 정답 3번. 138번. 가나가 발표된 시기 사이에 있었던 사실을 옳은 것은 무릇 정부의 조세를 내야 할 의무가 있는 자는 정부의 정책에 관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타가키 다이스케가 민선의원 설립을 위한 건의서를 냈네요. 이건 여기 또 민선의원 설립하지. 그리고 헌법을 발표를 했네요. 이거는 이 두 발표 시기 사이에 있었던 걸 고르는 거네요. 이건 74년에 발표됐고요. 89년에 제정됩니다. 우하단이 진입된 건 1901년이고요. 신정은 1901년부터 단행합니다. 제국은 1890년이기 때문에 임모관란은 82년. 그리고 입헌군주제 도입을 추진한 양치차오가 주도하는 건 반법자가 운동이기 때문에 98년이에요. 정답은 4번. 82년이니까 요 사이에 들어가죠. 자, 밑줄친 헌법 반포의 영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도쿄 전체가 헌법 반포를 앞두고 소란했대. 그러니까 일본에서 헌법을 발표했대. 근데 이 헌법을 보면 위에 있는 내용에서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따로 없어요.
밑에 보면 혁명이 없었다면 입장이 바뀌었을 도쿠가와 가메노스케가 있었대. 자, 혁명 때문에 입장이 바뀌었을 도쿠가와 가문이야. 도쿠가와 가문이 누구예요? 에도 막부를 주도했던 가문이죠. 에도 막부의 쇼군 가문이잖아. 근데 걔네들은 혁명. 혁명 뭐겠어 그러면? 메이지 유신이잖아. 메이지 유신 때문에 지금 입장이 바뀌어서 저 뒤에 앉아 있다는 거야. 천하 앞에 대신들이 있는데 그 대신 중에 한 명에 도쿠가와 가문이 있다는 거지. 혁명이 없었으면 천황 대신에 도쿠가 가문이 있었을 텐데 혁명 때문에 도쿠가 가문이 천황을 모시는 입장이 됐다는 얘기야. 이해가죠? 그 이후에 발표한 헌법은 뭐예요? 대일본 제국 헌법이죠. 대일본 헌법 제국에 입각해서 일본의 제국의회를 설립합니다. 이거 양무 운동이고요. 이거는 6.25 전쟁 때문에 경찰 예비대를 창설하죠. 교육국 조선은 조선에서 발표했고요. 이거는 메이지 정부예요. 메이지 정부의 개혁 내용. 폐번치원이죠. 그래서 정답 2번. 민주주의 선거가 있었던 시기 동아시아 상황으로 옳은 것은 이제 1회 중의원 선거래요. 일본에서 실시한 거 1890년이죠. 1938년 이후고요. 태평천공도 61년부터 54년. 장쩌린 폭사 사건이 언제냐면 이게 그 국민혁명 때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28년입니다. 1928년. 이건 1062년이고요. 양무운동이 61년부터 94년까지 했기 때문에 정답 5번이에요. 아시겠죠? 자, 141번부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1번은 1번부터는 서양 문물의 소형 파트예요. 여기서는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는 게 우선 연표 문제고요. 대부분 연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뭐 만국공법이라든지 교육제도에 관한 이 내용을 물어보는 문제들도 종종 등장을 해요. 그래서 전부 다 같이 잘 풀어봅시다. 141번 가나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윌리엄 마틴이 법학자 휘튼의 저서를 번역한 거래. 무슨 책이에요? 만국공법이죠. 마틴은 난징 조약 체결 과정에서 국제법 지식이 없어서 많은 곤란을 겪은 가. 이건 누구예요? 중국이죠. 청나라. 돕기 위해 당시 국무외교관에게서 필독서처럼 읽히는 휘튼의 저서를 번역했대. 이 책은 만국이 하나의 공을 따라야 한다는 내용, 만국공법, 이전에 없던 주권, 영사 등의 용어를 새롭게 수록했대. 이 책은 동문관에서 출간된 직후 나에 전해져 왕정복고에 의해 새로 수립된 정부의 근대화 정책을 정당하고 서구 국가와 맺은 불평등 조약을 개정하기 위한 근거로 활용되었대. 일본이요. 그러니까 이 책이 일단 만국공법인 걸 알았고 가가 청나라인 것도 잡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서양 국가와의 불평등 조약을 개정하기 위해서 활용한 나는 누구냐면 일본이에요. 그래서 이 만국공법이 일본을 어떻게 활용했는지까지 알아둬야 돼요. 아시겠죠? 자, 정리. 만국공법 내용 당연히 알아둬야 되고요. 청나라, 일본, 조선은 이 만국공법을 어떻게 활용했는지까지 알아둡시다. 청나라에서 흥정헌법 대강을 제정했고 이걸로 제한된 건 일본이죠. 에치슨이 발표한 방위선언에 일본은 포함되었고요. 베르사유 조약에 대한 조인을 거부한 건 중국 베이징 정부입니다. 정답은 2번. 오케이. 142번. 다음 칙령을 반포한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온 것은 소학교를 둘러 나는데요. 뭐 소학교 위치는 여기 이렇게 있대요. 3조. 아동의 학령은 6세부터 14세까지로 하고 부모 및 후견인 등은 취약 연령의 아동에 하여금 보통 교육을 받게 하는 의무를 가진대. 자, 소학교는 조선이랑 일본 둘 다 있었어요. 다만 소학교의
의무 교육을 실시한 건 일본밖에 없습니다. 특히 메이지 정부죠. 메이지 정부는 천황의 통치권을 규정한 대일본 제국 헌법을 제정했습니다. 동중서의 건의로 태학을 설치한 건 한나라고요. 이거 청나라고요. 베트남이죠. 이게 조선입니다. 정답 3번. 그 다음 143번. 미추친 학제가 발표된 이후 동아시아에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역시 연표 문제네요. 폐변치연이 실시된 다음 해, 폐변치연이 71년에 실시된 건 알아뒀어야 돼요. 그 다음 해니까 72년입니다. 아니면 어린 자녀는 남녀 구별 없이 소학교에 입학한대요. 즉 소학교 의무 제도를 실시하고 있잖아. 이거 뭐예요? 일본의 근대학제 제정이죠. 우리 방금 이전 문제에서 봤죠. 소학교 의무 교육. 이게 1872년이에요. 그래서 뭐 폐본치연 1년 뒤 아니면 근대학제 제정 그 자체로 72년인지 알았어야 하면 됩니다. 그 둘 중에 하나로 맞췄으면 연도 알았으면 됐고요. 한성숭보는 83년에 그러니까 이 이후에 볼 수 있는 게 아닌 걸 고르는 거잖아. 경인선은 99년. 신청년의 기원은 1916년이죠. 16년부터 볼 수 있고요. 1898년. 니가타는 언제 개항돼요? 밀 수호통상 조약 때 개항돼요. 이게 1858년이기 때문에 이걸 그때 결정한 거잖아. 58년에. 그러면 이때는 볼 수가 없죠. 정답은 5번. 자, 144번. 다음 대화가 이루어진 해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긴자거리에 가보니 그러면 이게 일단 일본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그쵸? 그리고 태양력도 사용되었대요. 일본에선 태양력이 언제 사용되냐면 1873년에 사용돼요. 근데 이게 작년이라는 키워드가 추가됐죠. 그러면 1년 뒤니까 현재는 1874년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도쿄대학은 1877년에 세워졌기 때문에 그 이후에 볼 수 있고요. 요코하마는 역시 72년에 개통돼서 그 이후로 볼 수 있죠. 그러면 2번이 정답이네요. 천연문은 98년 이후로. 이것도 98년. 풍도해전은 청일전쟁 때 전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94년이에요. 알겠죠? 정답은 2번. 자, 145번. 미추친 10년 동안의 시기에 동아시아에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참의 오쿠마가 사직한 그 다음 날 정부의 중요한 방침이 정해졌대요. 정부는 10년 후인 메이지 23년에 국회를 개설하기로 하였고 종래교육법을 개정하는 등 여러 개혁을 시작하겠다고 약속했대. 그런데 이후 헌법이 공포되고 국회가 실제 개설되기까지의 10년. 국회가 실제 개설된 건 언제예요? 일본에서? 메이지라는 키워드가 있으니까 일본인 걸 알 수 있겠죠. 1890년이에요. 그러면 그 이전에 10년 동안이잖아. 그러면 1881년이에요. 이 사이에 들어가는 건 1898년. 이건 안 되죠. 1899년. 안 되죠. 1895년. 안 되죠. 태양력을 만든 달. 이거 판매는 이게 73년 이후이기 때문에 맞죠. 신보를 준비하고 있대잖아. 이게 72년이겠죠. 그러면 정답은 4번. 그러니까 저게 창간을 준비한다라기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만약 신문을 보고 있는 언론인 학생, 직장인 이러면 이때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맞지만 준비한다고 하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정답 4번. 자, 146번. 기억에서 리을 시기 사이에 동아시아에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런 여행기는 이렇게 따라다니면 됩니다. 순서대로 기억부터 리을까지 1번부터 4번까지. 자, 풍도해전. 이게 청일전쟁 때 있던 전투예요. 여러분 이거 알아두셔야 돼요. 1894년이죠. 조선으로 향하는 중국 군인들 행렬을 목격했대. 그쯤인가 보죠. 청일전쟁쯤. 디귿. 조선의 왕비가 시해되었대요. 을미사변이죠. 1895년. 고종을 아련하고 대한제국이 선포되기 9개월 전
대략 그냥 1897년으로 하세요. 대한제국 수립된 게 1897년이잖아. 근데 그 9개월 전이래. 뭐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연도 월까지는 모르잖아. 그러니까 그냥 뭐 대한제국 수립된 거 97년으로 풀고 풀어도 무방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요. 이 사이에 기억 그냥 94년부터 97년 사이에 볼 수 있는 걸 찾으면 되죠. 경인선 개통 이거 99년 틀렸고요. 중국에서 태양력이 1912년에 시행됩니다. 그러니까 태양력 시행은 한국, 일본, 중국이 다 달라요. 이거 구분해서 알아두셔야 돼요. 신부는 1872년 창간이 됐기 때문에 이때 틀렸고요. 77년 이때 개교식이죠. 그럼 77년 이렇게 틀렸고 정답 교육입국초서가 1895년에 발표됐기 때문에 5번이 정답입니다. 아시겠죠? 잘 맞춰보고요. 147번 밑줄친 폭우가 발표된 시기 동아시아에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뭐 그렇대요. 일본인들은 개항 후 서양 문물이 들어오면서 근대적 시간을 접했대. 당시 모든 사람이 시계를 가질 수 없었기 때문에 12시 정각 알리는 오포를 소도로 태정관 폭우를 내렸대. 그 이듬해 요코하마와 이 밑줄친 폭우죠. 이때를 알아야 되는데 이 폭우를 내린 이후 1년 후에 요코하마 도쿄 사이를 잇는 철도가 최초로 개통되었대요. 자, 요코하마 도쿄를 잇는 철도가 개통된 게 1872년이죠. 근데 이게 저 밑줄진 폭우를 내린 1년 후잖아? 그러면 밑줄진 폭우는 현재 1871년이죠. 여러분 이거 태양력 일본에서 태양력 반포했던 시기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이 근대적 시간을 접했다라고 해서 착각해서 계산하면 안 돼요. 요코하마 도쿄 철도 1년 전입니다. 저거는 그냥 12시 정각을 알리는 대포를 쐈다 그거예요. 뭐 태양력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다음 여권 통보는 98년 1898년 이건 1864년에 진압되고요. 샤먼이 언제 개항돼요? 난징 조약 때 개항이 되죠. 그러면 샤먼에서 영국 재판을 받는 영국에는 42년 이후로 계속 볼 수 있잖아.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에요. 아시겠죠? 교육직원은 1890년 얘는 1877년에 개교했기 때문에 볼 수가 없습니다. 148번 가나 시기 사이에 동아시아에서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여기 보면 도쿄를 떠났대 기차가 열차가 그리고 요코하마에 도착했대요. 이건 도쿄 요코하마 철도죠. 1800 근데 그게 개통했대. 1872년이죠. 인천에서 영등포로 와서 철도 개통식 경인 철도 개통식이 열렸대요. 경인선 개통은 1899년이에요. 그래서 가나 시기 사이에 있었던 일은 이거 1908년이죠. 얘는 1908년 1912년 1871년 대일본 제국 헌법이 1889년 정답이 4번이죠. 요코하마 마이니치 신문은 70년 아니면 71년으로 교과서에 등장을 해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해도 어차피 저 가 이전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고 정답은 4번입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가 이제 서양 문물 수용 마지막인데 확실히 대부분 연도로 등장하는 게 보이죠? 그래서 등장했던 연도들은 꼭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다음 이제 제국주의 침략 전쟁과 민족운동입니다. 여기 정말 다양한 주제가 많이 나와요. 뭐 청일전쟁, 러일전쟁, 1차 대전, 뭐 2차 대전, 그리고 뭐 한국과 중국의 독립운동, 민족운동 등 여러 가지가 나와서 여기가 기출 11단원이 문제가 제일 많을 거예요. 그래서 차근차근 하나씩 잘 풀어보고요. 진짜 어려운 문제들도 많으니까 꼼꼼히 풀어봅시다. 아시겠죠? 149번 밑줄친 별난 중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우리 미국 정부는 일본과 조선 양국에 대해 깊은 우위를 가지고 있으므로 일본 정부가 조선의 독립 및 주권을 중요시해 줄 것을 희망합니다. 일본이 군대 거부하고 오히려 내정에 대해 급격한 개혁을 하려는 것은 이미
화약으로 변란이 진정된 상황에서 아주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만약 일본이 명분 없이 군대를 일으켜서 미약하고 방어할 능력이 없는 이웃 나라를 병화의 아수라장으로 만든다면 합중국 대통령은 크게 애석해할 것입니다. 자, 일본과 조선의 관계에 대해서 미국 입장에서 쓴 사료예요. 자, 일본 정부가 조선에서 군대 철수를 거부하고 있대. 그리고 조선의 내정에 급격한 개혁을 하려고 했는데 이해가요? 그리고 조선에선 이미 화약으로 변란이 진정됐어. 화약이란 키워드가 교과서에 등장해요. 이거 언제 때야? 전주 화약이에요. 즉 조선에서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서 동학농민군이랑 조선 정부랑 전주 화약을 체결해서 그 변란 동학농민운동이 진정이 됐어. 근데 일본은 계속해서 군대 철수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고 조선의 내정 간섭을 실시하고 있다고 이 상황을 물어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동학농민운동 중에 볼 수 있는 거. 조선으로 파병된 청군. 이제 동학농민운동을 발발하니까 조선 정부에서는 이걸 못 막았죠. 그러다 보니까 청나라한테 파병을 요청했죠. 그러다 보니까 청나라가 들어오니까 그 이전에 청나라랑 일본이랑 체결한 텐진 조약에 입각해서 일본이 조선으로 파병까지 하게 된 상황입니다. 아시겠죠? 후창복리는 1911년. 이거는 1864년. 독립협회는 1896년에 세워졌고요. 대일본 제국 헌법 1889년. 정답 1번. 미추신 기억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중국 군함이 와서 곧 정박한다고 하니 영접하는 절차를 조금 더 늦출 수가 없대. 공조참판 이중하를 영접관으로 보내 이를 처리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여 윤호하였다. 적도가 이미 전주를 함락하고 세력이 성해져 정부가 비밀리에 위안스카이에게 논의하고 구원을 요청했대. 딱 느낌이 오죠? 적도라는 세력이 전주를 함락했어. 정부에서 이거 막을 수 없으니까 위안스카이 중국 사람, 청나라 사람인 건 알죠? 우리 청나라에게 논의하고 구원을 요청했대. 이거 뭐예요? 동학농민운동이에요. 산둥성에서 봉기한 청국 폭도에게 베이징 및 텐진 부근에서 영국인 선교사 1명과 약 60여 명의 중국인 크리스티교 신자가 살해됐대요. 철로와 전신선 파괴, 그리고 베이징 공사가 위협받자 외국 대표들이 이걸 청국 정부에게 건의했대. 이거 의화당 운동이죠. 산둥성에서 봉기했고 외국인 선교사랑 크리스티교 신자를 살해하고 반크리스티교 운동이었잖아. 반서양 운동이고 그다음에 철로와 전신선도 파괴를 했죠. 이거 다 서양 세력이 깔아줬다고 해서. 그래서 뭐 이 세 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의화당 운동을 알 수 있습니다. 북벌에 참여한 건 국민혁명군이고요. 이건 갑신정변이죠. 홍순의 지휘를 받은 건 태평천국 운동이고요. 의화당 운동은 외세의 진입에 의해 진압되었습니다. 둘 다 의회 개설을 요구한 적 없어요. 정답 4번입니다. 오케이? 근데 동학도 외세의 개입에 의해서 진압이 되었죠. 일본군이 들어왔기 때문에 일본하고 조선 관군이 연합해서 동학농민운동을 진압합니다. 그리고 의화단은 8개국 연합군에게 진압되죠. 둘 다 외세의 개입에 의해 진압되었다고 보면 되겠네요. 4번. 가나 국가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중부 베트남 대표적인 박물관으로 다낭의 역사를 알 수 있는 곳이래. 19세기 베트남이 누구의 침략을 받아서 보호국이 됐어요? 프랑스예요. 우리가 1차 사이공 조약 기억나죠? 그래서 프랑스가 베트남이랑 1차 사이공 조약하고 프랑스가 베트남을 보호국으로 차지합니다. 베트남이 프랑스 식민지가 되었고요. 그리고 통킹만에서 자국 군함 피격 사건을 빌미로 본격적으로 전투 부대를 파병한 미국 전쟁
자료도 윤모가 함께 관람할 수 있대. 즉 이건 베트남을 가지고 프랑스랑 미국을 알아야 했던 문제네요. 프랑스 19세기 후반 청과의 전쟁에서 승리했고요. 이거 청푸 전쟁이요. 프랑스가 이겼고, 카이로 회담에는 미영중 개항장이 상하이에 조계를 설치한 건 미영프. 미드웨이즈에서 패배한 건 일본이죠. 정답은 기억 디귿 2번. 자, 152번. 미추진 전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슬프도다. 우리 타이완 사람은 이제 더 이상 대청국의 식민일 수가 없구나. 이거 문장부터 해석해보세요. 타이완은 이제 청나라의 소속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죠. 우리 대청국의 황제는 어찌하여 타이완 사람을 버리는가? 그럼 청나라가 타이완을 버리는 상황이야. 도적 같은 신하가 있대. 이홍장이 돼. 형부상서 손용문이래. 이부상서 서용이래. 이 세 사람 때문에 청나라가 타이완을 버렸다. 저들은 우리 타이완 사람과 무슨 원수가 졌는가? 이 세 사람은 왜 타이완을 버리는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저들은 전쟁에서 졌고, 그럼 무슨 전쟁에서 져서 청나라가 타이완을 버려요? 청일전쟁이죠. 외인 일본에게 배상금도 지불했고, 타이완도 할양했고, 랴오똥원도 할양했죠. 랴오똥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전쟁은 청일전쟁입니다. 정답 4번이죠. 중국에서는 청일전쟁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변법 자강운동이 일어나요. 운유사건, 강화도 조약, 베이징 조약이 생겨 2차 아편전쟁이죠. 이거 메이지 유신이고요. 이거는 난징 조약. 그러니까 1차 아편전쟁과 난징 조약이죠. 정답 4번. 153번. 미출진 파병이 이루어진 배경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우리나라가 군대를 보낸 것은 속방을 보호하는 선례에 따른 것이래. 단순히 속방의 남쪽 지방에서 일어난 변란을 진압하는 데 목적이 있을 뿐이기 때문에 사태가 진정되면 군대는 곧 철수할 거래. 귀국, 상대방 일본 파병의 목적이 온전히 공사와 공간 그리고 상민 보호에만 있다면 그렇게 많은 병사가 필요하지 않다. 더욱이 우리와는 달리 속방의 요청 없이 파병하여 인민이 동의하고 있으니 군대가 현재 도착한 곳에서 더 이상 진격하는 일을 상가해야 한다. 우리가 속방에게 군대를 보내. 왜? 속방을 보호하기 위해. 근데 그 속방을 보니까 남쪽 지방에서 변란이 일어났어. 그걸 보호하고자 우리는 속방에 군대를 파견했다고. 근데 귀국 일본도 파병을 했어. 근데 걔네들은 뭐 공간과 공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군대를 파병을 했대. 언제일까요? 자, 일본은 이미 알고 있죠. 그럼 일본이 어느 국가에 파병을 하는 거고 우리도 같이 그 지역에 파병을 하는 상황이야. 우리와 일본이 동시에 어느 지역으로 파병하는 경우는 동학농민운동 때밖에 없죠. 우리가 알고 있을 때. 그래서 이 속방은 조선이고요. 이건 청이고 변란이 동학농민운동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랑 일본이랑 동시에 파병하는 경우는 청일전쟁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나라 청이고 조선에서 남쪽 지방에서 일어난 변란을 진압하려고 청나라가 조선은 청나라의 속방이었으니까 군대를 파병을 했구나. 근데 청나라나 일본이 동시에 한국에 조선에 파병을 했던 경우는 동학농민운동 때밖에 없네. 그럼 저 변란은 동학농민운동이겠구나. 이렇게 찾으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파병 3번이죠. 전주성 점령하니까 정부가 도저히 동학을 진압할 수가 없어서 청나라의 정부에게 먼저 요청했고 그러다 보니까 텐진 조약에 입각해서 일본도 같이 파병합니다. 그래서 신분이 봉기한 이유는 철도 국유화 조치 때문이고요. 루거차 사건은 중일 전쟁의 배경이죠. 러일 전쟁 때죠. 을사의병이겠네요. 정답
3번. 154번. 이거 작년에 수능에 나왔던 건데 어려웠던 문제 같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미추진 교전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귀국이 리순을 강제 점령한 것은 큰 장애를 받는데, 독일 입장에서 이제 땡땡 외교관이 귀국이요. 본국이 평화적. 근데 누가 리순을 차지했어? 땡땡이 리순을 차지했는데, 여기 땡땡 외교관이 리순을 차지했어. 근데 자기네들은 평화 조건으로 이 일대를 차지했대. 일전에 귀국은 교전 중에 본국에 대한 일관된 지지를 표명한 바가 있대. 또 땡땡 입장에서 귀국은 독일이죠. 이번에도 일전에 돈독한 정략을 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는데, 일단 땡땡 국가가 리순을 차지했는데 평화 조건으로 이 일대를 차지했다, 이 정도만 알 수 있고요. 그럼 독일 애들 입장에서 본국은 작년 자, 그리고 이번에도 자기네들을 지지해 달래, 이렇게 얘기를 하죠. 독일 외무부 장관께서는 본국은 작년 가을 이래 귀국에 대해 이미 충분한 지지를 표했고요. 유럽 국가들의 간섭 기도를 타파했으며 기타 여러 방법으로 귀국 땡땡 국가를 도와주었대요. 그러나 너네는 어떤 보상도 하지 않고 본국의 이익을 증진시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마음대로 평화 조건을 정했대요. 본국은 유럽 국가들과 혼자가 아니라 공동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대. 이게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나? 여러분들? 이 땡땡 국가가 리순을 강제 점령했다. 근데 사실 땡땡 국가 자기들은 자기 입장에서 우리는 평화 조약으로 이 일대를 차지한 거다. 그러니까 우리에 대해서, 우리가 이 리순을 평화 조약으로 차지한 거에 대해서 지지를 해달라. 근데 독일은 싫다. 너네 옛날에 도와줬더니 뒤통수나 치더라. 그래서 자기네들 독일은 다른 유럽 국가들과 함께 움직일 거대. 그러면 이 흐름을 봤을 때는 이제 이 땡땡 국가가 리순을 차지한 거를 지지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선생님, 다른 움직임을 보여주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 그러면 그 문단의 흐름을 어기는 행위예요. 우리 이 한 글 안에서 일관된 내용으로 이야기가 흘러가지 갑자기 다른 내용이 등장하진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청일 전쟁인 걸 알 수 있어요. 자, 땡땡 국가는 누구예요? 그럼 일본이죠. 일본이 리순 차지했어. 근데 독일이 자기네들은 일본을 지지하지 않고 유럽 국가들과 공동으로 움직여서 이 땡땡 국가, 일본 국가가 리순을 차지한 거에서 반대한대. 이건 나중에 삼국 간섭을 의미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독일의 움직임, 그러니까 리순을 차지한 국가를 일본이 이걸 어느 정도 알아두고요. 평화 조건은 저 시모노세키 줘야겠죠. 근데 확실하지 않은데 독일이 일본이 그 리순을 차지한 거를 반대한다. 그건 훗날 삼국 간섭을 이야기하는 거겠구나라고 해서 저 교전 중에 저 일본이 리순을 차지한 교전은 청일 전쟁이 있구나, 이렇게 찾아내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 이게 청일 전쟁 때 일어난 전투고요. 동해전은 러일 전쟁 때 일어났어요. 여기 발트 함대, 여기서 러일 전쟁 때 러시아 발트 함대가 무너지면서 일본이 승리했죠. 이거 우하단, 이거 관할카달 전투. 장조림 폭사 사건은 국민혁명 때 있었습니다. 북벌 때. 정답 5번. 자, 150번. 가나 지역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시모노세키에서 조인한 바에 의거하여 가랑 나섬 전체 및 부속도서 펑우 열도에 대한 할양과 배상금 이용량의 지불을 요구하고 있대요.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할양한 두 가지가 있죠. 랴오똥반도랑 타이완 섬이에요. 여러분 봐봐, 여기서 혹시 가가 타이완이면 안 되나요? 하는 사람 있겠죠? 여기 섬이라고 있으니까 나섬, 타이완이 섬이잖아. 그러니까 가가 랴오똥반도, 나가 타이완입니다. 아시겠죠? 러시아 발트 함대가 급파는 건 동해고요.
21개조 요구에서 거론된 게 랴오뚱반도의 밀송과 달인이죠. 국민당 정부가 옮겨간 곳이 타이완이죠. 국공내전에서 패했기 때문에 파리 강화회의에서 일본의 권익으로 인정된 건 산둥반도입니다. 정답 3번. 아시겠죠? 약간 지역사 느낌도 있는데 그래도 시모노세키 관련된 조약 내용이니까 내가 여기다 넣었어. 아시겠죠?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부는 그래, 이 문제 진짜 어려웠던 문제죠. 작년 6모 때 나왔는데 정말 어렵고 학생들 많이 틀렸던 문제입니다. 한번 볼게요. 우리 같이 하나씩 어떻게 푸는지 보겠습니다. 정부는 우방의 정당한 이의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다. 반도의 할양지는 중국이 우리에게 양요한 것이래. 중국이 우리에게 반도를 할양했어. 근데 우리는 폐하의 비준을 거쳤어. 중국이 반도를 할양한 건 우리 역사에서 우리 역사를 동아시아에서 총 3번 등장해요. 첫 번째가 주롱반도, 그 다음에 랴오뚱반도, 산둥반도. 근데 여기서 표현의 차이가 우선 발생해요. 얘네 둘은 할양했다라 그러고요. 사실 엄밀히 따지면 이거는 일본이 산둥반도의 이권을 차지했다라 그래. 그래서 정확한 표현 할양지라고 표현이 등장을 했기 때문에 얘는 틀려요. 아시겠죠? 그러면 주롱반도랑 랴오뚱반도로 좁혀지겠죠? 우선. 그래서 잠깐 이게 1번 다시 2번. 그래서 주롱이랑 랴오뚱반도 중에 골라볼게요. 우리 폐하의 비준을 거쳤대. 근데 지금 이걸 포기하는 것은 지극히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근데 사실 할양이나 이권 차지를 여러분들이 구분하기 정말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산둥반도도 후보로 둘 수도 있죠. 그 상황에서 정부는 실로 이를 포기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할 수 없대. 그럼 우리는 이미 이 영토를 받았는데 이거를 반납해야 되는 상황이야. 근데 주롱반도는 영국이 나중에 1997년에 반납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도 제외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산둥반도랑 랴오뚱반도의 할양과 이권 차지의 표현을 차이를 몰랐으면 보통 랴오뚱이랑 산둥에서 많이 헷갈렸을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시험장이라면. 게다가 어쨌든 이 둘 다 일본이 차지했다가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랴오뚱반도 언제 포기해? 삼국간섭 때. 얘는 언제 포기해? 워싱턴 회의 때 포기하죠. 이해가요? 만약 미국이 지금까지 평화 회복을 위해 진력해온 우위를 진일보시키고 반도 할양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나라의 재고로 권고해준다. 자, 여기가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예요. 여러분들이 랴오뚱이나 산둥이랑 헷갈렸을 때 미국이 지금까지 평화 회복을 위해 진력해온 우위를 진일보시키고 반도 할양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나라에게 미국이 재고를 권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잖아, 지금 우리가. 그러면 미국은 이 반도 할양에 우리가 반도를 할양받은 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어 없어? 아니죠. 반도 할양에 우리가 반도를 할양받은 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이 나라는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죠. 이해가죠? 그럼 삼국 간섭을 주도한 건 러시아 그리고 프랑스, 독일이고요. 워싱턴 회의를 주도한 건 미국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갈려가지고 이게 랴오뚱 반도인 게 확정이 됩니다. 이해가나요? 오케이? 다시 해볼까? 우리가 이제 반도를 할양받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중국의 반도를 할양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주롱, 랴오뚱, 산둥 이렇게 생각이 들었을 거고 우리가 지금 이걸 할양받았지만 포기해야 된다라는 상황에 대해서 랴오뚱 아니면 산둥까지 왔을 거예요. 근데 물론 할양이라는 표현 차이에서 산둥반도는 안 되지만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그것까지 생각하기는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근데 밑에 읽어보니까
미국이 어쩌고 저쩌고 한 다음에 반도 활용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나라는 따로 있어. 있는 나라에라고 표현이 있잖아. 미국이 있고 그러면 이 나라는 미국과 우리와 중국이 아닌 제 4의 나라죠. 네 번째 나라죠. 그러면 미국 보고 이 나라 우리가 지금 반도를 할양받은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는 이 나라에게 재고를 권고해 달라고 요청하는 상황이야. 미국은 우리가 이 반도를 할양받은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지 않죠. 우리가 반도를 할양받은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는 이 나라는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인 러시아예요. 그러니까 레아통 반도는 삼국 간섭으로 반납을 했는데 일본이 그건 러시아가 주도해서 러시아의 반대로 반납을 했고요. 산둥 반도는 미국이 워싱턴 회의를 주도해서 반납을 했기 때문에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가 반대해서 영토를 할양받은 영토를 반납하게 되는 건 레아통 반도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 간은 우리가 레아통 반도를 할양받은 조약을 의미해요. 그 조약은 이미 우리 폐하의 비준을 거쳤다. 비준은 조약을 동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레아통 반도 아니 시모노세키 조약. 그 다음에 이제 이 밑에가 러시아가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곧 삼국 간섭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내용이겠죠. 시모노세키 조약에서 일본이 타이완을 확보했고요. 파리 강화 회의 때문에 텐진 베이징 조약이고요. 외국 군대 베이징 주둔이 허용된 건 이거 신축 조약이죠. 러시아가 미순 다른 조차권을 포기하게 되는 것 이게 포츠모스 조약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산동반도로 착각을 했으면 산동반도의 이권을 일본이 차지하게 된 건 파리 강화 회의 때니까 아이들이 2번을 많이 찍었죠. 이게 진짜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정리해놓은 키워드 한번 다시 잘 분석해 보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157번 미추진 전쟁 결과로 옳은 것은 작년에 귀국이 타국과 전쟁을 할 때만 해도 우리 백성들은 귀국 군대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크지 않았대. 그러니까 귀국이 타국이랑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야. 근데 우리는 그런 거에 걱정을 하지 않았대요. 귀국이 승리한 후에는 흉포해져서 우리 백성들 짓밟고 있대. 이제 겉으로는 우리를 보호국으로 삼아 외교만을 감독한다고 하면서 실상은 모든 정법에 관여하고 있대요. 자, 이게 뭔지 알아야 돼요. 이것도 교과서에 있는 개념인데 이게 일사조약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귀국이 타국과 전쟁 이후에 전쟁을 승리한 이후에 우리를 보호국으로 삼고 외교만을 감독한다고 했는데 실상은 내정 간섭까지 다 하고 있다. 이게 을사조약이고 이 전쟁은 러일 전쟁이죠. 그래서 저 을사조약의 내용을 통해서 러일 전쟁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일본이 국제연맹을 탈퇴한 건 그 만주사면 때고요. 이게 청일 전쟁이죠. 신축조약이고요. 의화단 운동 결과로 체결한 아니야. 쏘리. 외교관의 베이징 주대가 허용된 건 2차 아편 전쟁 경과로 가죠. 미안해 헷갈렸네요. 일본이 다른에 대한 주차권을 차지한 게 러일 전쟁 결과죠. 포츠모스 조약으로. 플러스 베트남에서 이거 1차 사이공 조약이죠. 내가 꼭 한 문제씩은 이렇게 해설해서 정신줄 놓고 하다가 잘못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내가 꼭 한 번은 확인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영상을 다시 확인을 하는데도 문제가 생기니 여러분들 언제든 내가 잘못 이야기한 거 있으면 마구잡이로 지적해 주셔도 됩니다. 내가 정신줄 놓고 그러면 안 되지만 혹여나 이렇게 아차한 순간이기 때문에 마음껏 지적해주면 제가 정정해서 댓글로 남겨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158번 가나조약 체결 시기 사이에 있었던 사실을 옳은 것은 청국은 조선국이 완전 부결한 독립자주국으로 확인한다.
그리고 청나라가 일본에게 배상을 지급한다. 이거 시모노세키 조약이죠. 러시아 제국 정부는 일본 제국이 한국에서 정치상, 군사상 및 탁월한 이익을 갖는다는 것을 인정하고 일본 정부가 한국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도, 보호, 감리, 조치를 취한 데 저지하거나 간섭하지 않는 것을 약정한다. 러시아가 일본의 한국 지배를 인정하죠. 이거 못 가요. 포츠머스 조약입니다. 이거 1905년이고요. 1895년입니다. 전주화약은 94년에 체결됐고요. 우하단 운동이 1901년. 정답 2번이 있네요. 1년에 진압됐죠. 미드웨이 해전은 42년. 90년. 1890년. 1907년이기 때문에 나이 2번. 두 개 조약 내용이랑 연도도 알아둡시다. 159번. 가 지역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일본이 요구한 강화 조건 가운데 가를 일본의 소유로 하는 것은 베이징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조선의 독립을 유명무실하게 만들 수 있대요. 흑동의 평화를 위해 러시아 정부는 일본 정부가 가의 영유를 포기할 것을 요청하는 바다. 자, 일본이 강화 조건 가운데 가를 차지했는데 러시아가 가의 영유 조건을 일본에게 반납하기를 원하죠. 이게 라오통반도네요. 정답 5번이고요. 한국 광복을 창설한 건 충칭이죠. 난징 조약 5개죠. 외우세요. 상하이, 닝보, 샤먼, 푸저우, 광저우. 오케이. 1차 사이공 조약을 통해 할양된 지역은 베트남의 코친차이나 동부 삼성이고요. 신축 조약에서 외국군이 주둔한 곳은 베이징입니다. 정답 5번. 160번. 가나 시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먼저 근대화 추출 유글의 계산 일본은 동해에서 차를 발탐대 제압할 때 러일 전쟁이죠. 그리고 일본이 유리하게 정벌되었으니까. 신군이 봉기를 일으켰대요. 우창 봉기네요. 후베이성에서 일으킨 거. 공화정 수립을 목표로 했대. 만주주 정부를 정복한 데 있대. 1911년 우창 봉기. 전주화약은 1894년. 1899년. 이거는 청일전쟁 시모노세키 조약을 받았으니까 1907년. 러일전쟁 1905년에 제압하면서 끝난 거니까 4번. 소중 동일 침하가 1912년이죠. 오케이. 그 다음 160번. 밑줄친 이번 요구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지금 전 세계가 유럽의 전쟁의 정신을 빼앗긴 틈을 타 일본은 중국에 대한 관리를 확대하려고 기도하고 있대. 산둥에 있는 독일의 이권 양도를 비롯한 이번 요구가 인정된다면 중국의 주권이 침해돼서 중국이 일본의 관리하에 들어간다는 이건 21개조 요구죠. 일본이 산둥에 있는 중국 산둥에 있는 독일의 이권을 양도해달라고 한 요구가 21개조 요구입니다. 일본이 제출한 거죠. 정답 5번이죠. 리순 다른 조차기한 연장. 만주국 승인. 이거 만주사변이겠죠. 뭐 시모노세키 조약이고 이건 신축 조약. 이건 뭐 중일전쟁 때네요. 정답 5번. 자, 162번. 이것도 이제 제가 어려웠던 문제 같아. 작년 수능 문제였거든요. 그러니까 봐봐 여러분들, 진짜 어려운 문제들, 뭐 내가 어렵다고 얘기했던 사료가 정말 해석하기 어려운 문제들은 나도 한 4-5번 읽으면서 풀어봐요. 그러니까 이게 뭐지? 한번 계속 다시 읽고 처음부터 다시 읽고 그래도 시간 남아요 여러분들. 내가 작년 수능 세계사, 동아시아사도 어려웠지만 작년 수능이 세계사가 더 어려웠거든요. 그래도 한 20분 걸려요. 20분. 물론 내가 이제 여러분들보다 가르치는 입장이니까 더 잘 풀죠. 자랑이 아니라 그래야 여러분들 가르치지 않을까? 그러니까 시간이 남는다고, 여유 있다고. 동사는 내가 아무리 어려도 15분 안에 끝내는 것 같아. 그럼 여러분들은 한 20분에서 25분 충분하게 끝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차근차근 읽으면서 어려운 문제들은 여러 번 꼼꼼하게 읽으면서 확실한 키워드를 찾으려고 하세요. 한 번 읽어서 모른다고 초조해할 필요 없다는 이야기야. 알겠죠? 땡땡과 네모네모가 충돌을 했대. 전쟁이 경과하면서 유럽의 채무국이던
땡땡이가 이rak 채권국이 되자 경제 세력은 천하를 능가했대. 근데 동아시아에서 땡땡과 네모네모가 충돌했대. 야심인 남보다 매우 큰 땡땡은 문호 개방과 기회 균등을 요구하며, 이게 뭐의 키워드냐면 여기서 등장했다. 이게 워싱턴 회의의 키워드예요. 워싱턴 회의 배경. 그래서 열강의 세력과 분배를 타파하려 했대. 이런 상황이 일어나게 된 원인은 열강의 전쟁 중에 네모네모가 동아시아 시장을 거의 독점했대. 그러면 이건 일단 미국이죠. 근데 워싱턴 회의를 언제 했어? 1921년에 했죠. 그러면 그 직전에 발발했던 전쟁은 뭐예요? 1차 세계대전이죠. 여기까지 됐니? 1차 세계대전 중에 네모네모가 동아시아 시장을 거의 독점했지. 그리고 중국에게 무슨 조약까지 조인하게 했냐? 이건 일본이고요. 일본이 중국에게 21개 요구를 조인하게 하면서 1차 세계대전 중에 중국의 시장을 거의 독점했다. 이렇게 찾았어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 문호 개방과 기회 균등을 찾아서 저걸로 일단 워싱턴 회의인지랑 미국인지를 먼저 찾고요. 그러면 이 워싱턴 회의의 배경이 됐던 전쟁은 1차 세계대전이구나. 근데 그 1차 세계대전 중에 중국을 거의 독점했던 네모네모는 일본. 그리고 일본이 1차 세계대전 중에 중국에게 조인하게 한 건 21개 요구다. 오케이? 찾아내면 됩니다. 이건 시모노세키 조약이고요. 닉슨 대아시아 정책 발표에 영향을 받은 거? 이거 파리 평화 협정이죠. 그 다음에 이 워싱턴 회의고요. 그러니까 3번 찍은 애도 은근 많아요. 이건 파리 강화 회의고요. 정답. 일본이 류순단의 주차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요구한 건 21개 요구입니다. 그러니까 3, 4, 5번이 다 연관되어 있는 선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차근차근 잘 찾고, 저 네모네모나 동그라미 국가들도 찾았어야 돼요. 아시겠죠? 찾고 정답까지 확실하게 찾아봅시다. 그 다음 163번 미추진 회의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일본은 영유동맹의 근거로 세계대전에 참전했대. 그 과정에서 일본은 중국의 밀약을 강요하며 영미의 이익과 충돌했대. 이에 영유동맹의 갱신 여부 결정을 앞두고 중국에 거주하는 영국인은 동맹 폐기를 주장하고 미국도 존중했대. 영일동맹 갱신 여부를 앞두고 폐기를 주장하고 미국인도 동조했대. 즉 영일동맹을 폐기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첫 번째, 열강들 사이의 세력 균형을 위해 군비 조절, 열강들의 군비 조절, 중국 문제 다른 회의, 영일동맹 해체, 워싱턴 회의죠. 중국의 한동반도 이권이 중국에 반환됩니다. 이거는 얄타 회담이고요. 포츠담 선언이고요. 삼권 선언이 일어나게 생겼는 시모노세키 조약 때문이죠. 이건 21개 요구 때문에 일어났어요. 정답은 5번. 아니. 미안. 중국에서 오사운동이 발생하게 된 배경은 파리 강화회의 때문이죠. 파리 강화회의가 21개 요구 때문에 일어났고, 파리 강화회의에서 일본의 산동반도 이권을 인정하니까 그것 때문에 중국에서 오사운동이 발생했어요. 오케이? 4번 미안해요. 잘 알아둡시다. 164번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아시아에서 일본의 세력 확장으로 열강의 갈등을 조절하기에 가가 소집되었대. 일본의 세력 확장으로 열강의 갈등을 조절하기 위한 거. 여기서 느낌이 빡 오죠. 중국 정부는 대표를 파견하여 중국의 자주 독립에 대한 강경한 요구를 표시하며 불평등 조약의 개정을 주장했대. 여기서부터 또 느낌이 오죠. 그리고 당시 열강의 태도는 모든 일본의 재화 세력을 시기하는 터이므로 미국의 문호 개방 기회 균등지가 마침내 승리했대. 봐봐, 이게 25학년도 9모 17번에 나왔던 거야. 문호 개방과 미국의 문호 개방과 기회 균등주의가 승리했다. 아까 이거 있죠. 문호 개방과 기회 균등을 요구했다. 그러면 이거 미국인 거 교과서에도 있고
작년 기출에서도 등장했어. 그러니까 저 수능이 등장했던 1년 전 기출에서. 그러니까 기출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아시겠죠? 이거 뭐예요? 워싱턴 회의죠. 그래서 중국 문제를 논의하고요. 열강의 그러니까 중국의 문호 개방과 중국에서의 열강들의 기회 균등을 요구했고 미국이 주도했고요. 워싱턴 회의는 중국 입장에서도 저 일본의 21개 조구와 부당한 조약들 개정을 주장했죠. 정답 4번이고요. 이건 포츠머스 조약. 파리 강화회. 뭐 에치스 라인은 6.25 전쟁 배경으로 체결됐는데 에치스 라인 발표에 영향을 받은 건 우리에겐 따로 안 나와요. 이건 카이로 회담이죠. 이건 아시겠죠? 잘 풀어봅시다. 밀주친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게 이거 아니다. 쏘리 헷갈렸다. 이거 풀어봅시다.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소련 중앙집행위원회에 친애하는 동지들 불치병으로 몸져두는 지금 나는 여러분을 생각하고 또 우리 당과 우리나라를 생각하고 있대. 내가 조직한 중국 국민당이래. 중국 국민당 조직한 사람 누구예요? 순원이죠. 어, 1차 국공합작 추진했죠. 홍수전 우하다 운동 진압한 건 8개국 연합군이고요. 이거 뭐 일본이고. 이거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랑 중국 국민당이랑 결성을 하는데 한 32년인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순원 죽고 난 후라 순원은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 4번. 자, 166번. 밑줄친 이 정부가 존재하던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중화민국 수립 이후 위안스카이가 중화민국 임시 대총통이 되면서 베이징의 군보를 중심으로 하는 이 정부가 들어섰대. 위안스카이가 중화민국 임시 대총통이 된 순간이 이 정부가 들어선 시기죠. 1912년인 거 알겠나요? 정부는 파리 강화회 대표단을 파견했으나 여러 파벌로 분열되어 제대로 된 기능을 수행하지 못했고 결국 장제스가 이끄는 국민혁명군의 베이징을 점령하면서 이 정부도 붕괴되었대. 그러면 이건 언제예요? 1928년이죠. 이 정부가 들어선 시기는 1912년부터 28년 사이입니다. 오케이? 이 정부가 베이징 정부예요. 이제 세계사에서는 베이징 군벌 정부라고 등장하고요. 세계사 교과서엔 동사에서는 베이징 정부라고만 나와요. 우리 교과서에서는 베이징 정부의 시기를 12년부터 28년까지 봅니다. 근데 이게 처음 등장했기 때문에 평가원에서 친절하게 그 사료 안에서만으로도 시기를 알 수 있게 이렇게 해줬어요. 그래서 뭐 사료 안에 힌트 가지고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다. 1908년이고요. 만주사업은 31년에 일어났죠. 여권 통문은 1898년이고요. 조선혁명군은 1930년대 초반이죠. 산둥반도 이권 반환은 언제예요? 워싱턴 회의죠. 1920. 워싱턴회의가 21년부터 22년까지이기 때문에 22년입니다. 뭐 21년으로 풀어도 상관없어요. 여기 안에 들어가잖아. 정답 5번. 68번까지 하겠다. 오케이? 파이팅. 160번. 가해 전개 과정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한국인 의용병들은 용감성과 뛰어난 통솔력으로 유명하였대요. 그들은 가중 등의 가담하여 병력과 전투를 벌였대. 발음하기 어려워서 넘어갈게요.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가를 위해 광저우에서 출발한 혁명군은 불과 수개월 만에 창장강 유역까지 도달했대. 그리고 난징의 수도로도 중국 통일 때 이거 뭐예요? 국민혁명이죠. 이거 그냥 국민혁명 광저우에서 출발해서 난징 수도를 두고 중국을 통일했다. 그냥 국민혁명 그 자체예요. 이거 뭐 어려울 거 없어? 알겠죠? 이 과정 중에 있었던 사실로 항상 등장하는 거 장제스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공산당 탄압했다. 저기 상하이 쿠데타다.
자, 너무 많이 나와. 난 말 못하겠어 이제. 이거 틀리면 알아서 해요. 알겠죠? 가만 안 둘 거야 내가 진짜. 34년부터 36년. 어떻게 가만 안 두겠어요 여러분들. 그냥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한국광복 창설은 40년이죠. 2차 국고합작 37년이고요. 30년대 초반이기 때문에 2번. 168번. 기억에서 리을 시기 사이에 동아시아의 상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거 언제예요? 방금 했죠? 북벌 출발입니다. 국민혁명이 북벌이니까 26년이고요. 국공합작 성립 이듬해. 국공합작 성립 봐봐. 미안해. 기억부터 출발이잖아.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이네. 국공합작 설립 이듬해. 그러면 이게 몇 차 국공합작인지는 모르겠으면 이거 리을해서 이게 국민혁명 된지 알고요. 그러면 저 기억은 1차 국공합작이겠죠. 사실 이제 1차 국공합작 때는 소련이 도와줘요.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도 1차 국공합작인지도 알 수 있어. anyway. 그러면 1차 국공합작 이듬해잖아. 그러면 25년. 북벌 시작이니까 26년. 자, 장제스의 쿠데타 1900. 이거 27년. 북벌군의 베이징 점령 및 중국 통일 이듬해. 이건 29년이죠. 그럼 28년에 북벌을 완성하니까 그 이듬해면 29년. 오사훈농 19년. 이거 32년. 국민당 정부가 수립된 게 28년이기 때문에 3번. 34년부터 36년이고요. 30년대 초반. 오케이? 국민혁명 순서 오케이 알아두세요. 광저우에서 출발. 상하이 쿠데타. 그리고 저 베이징 점령하면서 끝. 대신 수도 난징. 오케이? 여기까지. 자, 오늘 잘 정리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가 마지막이에요. 끝까지 화이팅 해봅시다. 안녕.